계속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건설사업관리, CM을 도입하면서 우리 다 아는 역량지수를 함께 도입했죠. 특히 역량지수 가지고 찬반 논쟁도 심했고, 그러면 앞으로 이 역량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 등등 한번 우리의 현안 사항 중에 하나죠. 시작하겠습니다. CM은 미국 제도죠. 미 연방정부 조달청 자료집 보시면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연방정부 자료집 안에 보시면은 이 계약의 방식이죠. 연방정부 지침이죠. 지침. 저 법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연방정부 계약 방식, 계약에 관한 지침서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CM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CM 계약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여기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두 가지의 CM만 골랐어요. 나머지 것은 얘기할 필요 없죠. 뭐 미국 거, 뭐 미국 CM 제도 다 들여다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연방정부 조달청의 이 계약 방식 규정집에서 하나의 차트를 형성하고 있는 CM 계약 방식 중에서 딱 두 가지를 우리 법에 담았어요. 지금 법률로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그 법, 건설기술관리법, 지금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편이 됐지만, 건설기술관리법에 CM을 담을 때는 우리 건설기술관리법 자체가 용역이죠. 설계, 책임감리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분야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CM을 담을 때는 미국의 CM 계약 방식인 CM4P 형식을 여기다 담았어요. P가 뭐예요? P가 대가 수수료죠. 수수료를 받고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 계약의 방식, 즉 우리말로 말하면 용역형 CM이죠. 이것을 뭐 대가형 CM, 용역형 CM, 엔지니어링형 CM 여러 가지로 번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 CM4P를요, 우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이와 같이 우리는 감리를 하면서 감독의 권한을 감리한테 맡겼잖아요. 그래서 거기로부터서 파생시켜가지고 용어를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왜 여기서는 감독 권한 대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자를 뒀어요. 너무 길죠? 이제 영어로 하면 간단하게 CM4P형, 대가형 용역, 대가 용역형, 이걸 우리는 이제 책임감리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형 CM을 건설기술진흥법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리를, 책임감리라는 용어를 없애버리고, 감리 없앤 거 아닙니다. 감리도 지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담겨 있어요. 감리는 뭐예요? 끊어서 하는 거죠. 설계 과정에서 감리할 수도 있고 시공 과정에서 감리할 수도 있고 그 얘기예요. 근데 조사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전체의 감독의 업무를, 감리의 업무를 통째로 계약하는 방식이 이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CM4P 계약이다라는 얘기죠. 이거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 그죠? 이거 숙달 됐죠? 우리 벌써 언제가 지금 이제 6년, 7년째 됐으니까. 이거 잘하고 있어요, 우리. 매끄럽게. 이거 잘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감리를 오랫동안 업계에서 수행해 왔기 때문에 감리를 설계감리, 시공감리, 무슨 감리 묶어서 한꺼번에 계약하는 게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잖아요. 군이 잘할 수밖에 없죠. 애로사항 없어요. 일감만 주면 얼마든지 우리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보다
직접 이 감리단장 아니 건설사업관리 책임단장 하고 계시는 분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자, 또 도입한 게 뭡니까? 2단계로 아니 같이 도입했지만 정부는 1단계, 2단계 개념입니다. 이걸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게 CM의 전부는 아니에요. CM4P가 CM의 전부는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엔지니어링 회사 소속이 대부분 여기 오셨죠? 그래서 우리 용역업계에서 감리 대신 하고 있는 CM이 CM의 전부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아, CM 다 연구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진짜 CM은 뭐게요? 이거죠? CM at risk. 모든 위험까지 떠안고 건설 사업의 전반에 걸쳐서 매니지먼트 역할을 해주는 CM at risk가 오리지널 CM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커버가 안 돼요. 왜?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시공이 없죠. 시공은 뭐예요? 건설산업기본법이죠. 예전에는 이 두 법이 하나의 법이었었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건설업법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시공 중심의 법이었어요. 우리 6.25 이후에 전후복구 사업할 때 시공 중심으로만 하고 용역은 설계는 차관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차관 사업을 들여와서 해놔서 우리가 용역을 별도로 규정할 법이 없어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설업법 했는데 이제 해외 건설을 하면서 70년대 80년대 쭉 이제 건설이 육성이 되다 보니까 설계 엔지니어링도 육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외 건설의 영향이죠. 그래서 들고 나온 게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즉 건설산업 즉 시공 중심의 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그대로 두고, 이거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거기서 띄어서 육성하자고 나온 게 건설기술관리법을, 그래서 1970년대 70 몇 년 만든 거죠. 그래서 시공까지 커버하려면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CM4P처럼 CM at risk를 여기서 담을 수가 없어서 CM4P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건설산업기본법에다 담았다 이겁니다. 미국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CM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법체계상 어쩔 수 없이 CM을 나눴어요. 자, 그 법체계는 놔두고. 근데 문제는 CM at risk를 하려고 봤더니 제대로 안 돼요. 우리는 노란 게 뭐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2단계로 국토부가 들고 나오면서 지금 장기과제로 하겠다는 게 이겁니다. CM at risk는요, 기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다 커버를 못해요. 왜? 예전에는요, 제가 공무원 70년대 말에 막 70년대 시작할 때만 해도 각 부처에서 공공공사 계약을 다 했는데 이제 경제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막 중복발주, 중복계약이 됐거든. 더 예산 낭비가 심하거든. 그래서 정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 이런 명분으로 기획예산처, 그때는 경제기획원 시절입니다. 거기서 조달청이라는 조직을, 계약 담당 조직을 아웃소싱해서 따로 만들어 가지고 각 부처에서 공공공사 계약하던 것을 싹 회수해 갔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요,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건설업법에서는 계약까지 다 했거든. 건설공사 계약까지 다 했어. 그래서 건설업법에서는 CM at risk를 담았으면은 매끈하게 CM이 잘 됐을 텐데,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계약이 빠진 채로 현장에 도급순위 어쩌고 이제 현장 관리하는 거, 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계약은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까?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니 이게 거기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별해서. 그래서 이것은 장기 과제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CM at risk까지 완벽하게 국내에서 작동이 되어야만이 CM이 정상적으로 국내에 정착이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CM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이제 CM 연구하신 분들은 PM하고 자꾸 이제 같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실제 그래요. 미국 거 CM 그 하위 개념으로요.
예? 뭐 이제 제가 이제 미국 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은 법으로 법률로 미국이 연방 정부의 상원 하원 있고 있는데 법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었겠죠. CM 법을. 근데 CM은 법이 필요 없고 계약의 절차로 규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절차 중에 CM만 규정하고 있는 절차서가 따로 있어요. 여기. C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랭귀지. 이게 미국의 CM 절차서입니다. CM, PM. 여기서는 CM하고 PM이 같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묶여있죠? 왜? 아까 CM은 여러 가지 묶어놨잖아요. 미국 규정집이고. 근데 여기 보면은 PM하고 CM이 여기서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CM하고 PM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우리는 다 지금 CM만 보편화되어 있고 PM은요. 국내법에서 PM은 하긴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국방부죠. 건설부 아니에요. 국방부가 용산 지금 다 이사 갔는데 용산 미군기지를 좀 평택으로 옮겼잖아요. 그 옮기면서 미군기지 자꾸 용산 미군기지 옮겼다고 그러는데 용산 미군기지 옮긴 것은요. 미8군 기지를 옮긴다는 개념 후 상위 개념으로 밀리터리 시티를 옮겼다고 보시면 돼요. 복합 개념이죠. 컴플렉스 시티라니까. 모든 도시 기능을 다 발휘를 해야 돼요. 전략 기능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평택으로 옮기면서 이것은 CM이나 건설 계약이나 감리로 안 나고 그러니까 CM보다 PM은 더 상위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방부에서 PM을 발주를 하면서 혼자 그걸 핸들링을 못하니까 용산 미군기지 옮길 때 정부 재정 지출도 컸지만 그걸 핸들링하려고 이 기획재정부 내지는 예산실 내지는 국토부도 같이 참여했어요. 용산 미군기지 옮길 때 그저 우선 협상 대상자 선발하고 올 때 저도 그때 몇 번 그 회의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 외에는 국내에서는 PM 발주한 사례가 없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PM에 대해서는 놔두고.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CM 얘기인데, 근데 미국의 규정집을 보시면 이렇게 CM, PM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건설 사업 관리로 규정한 이유가 그냥 CM만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건설 관리잖아요. 건설 관리는 보통 명사 같아, 그죠? 근데 우리 감리를 했잖아요. 발음을 잘못하면 감리하고 관리하고 저도 입이 삐뚤어지려고 그러네. 이게 잘 안 들려요. 비슷하게 들려. 그래서 이 PM은 뭐예요? 이제 번역하면 사업관리죠. 그래서 우리는 CM을 도입할 때 두 가지의 개념을 합친다는 뜻에서 건설 사업 관리를 CM at 리스크 CM4P를 의미한다. 이런 개념으로 도입했다 이겁니다. 미국 것으로 우리 걸로 소화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여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어느 분은 제가 한참 전에 논의하는데 그러대 번역을 왜 그렇게 했니? CM을 그냥 건설 사업 보면 되는 거지. 건설 관리. 왜 그게 비즈니스? 그러면 정식으로 역으로 올라면 CM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이렇게 영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CM 비즈니스 컨스트럭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CM 이러면 다 보통 명사로 통해. 자 용어 갖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M이 국내에 도입이 됐는데요. 먼저 CM4P 이것은 뭐 크게 뭐 얘기할 것 좀 별로 없다고 봐요. 이거 업계 부담 느끼면 안 되죠. 우리 감리로 이미 숙달이 되어 있는데 뭐하러 또 뭐라고 자꾸 규정을 했어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리를 CM4P 타입 용역형 즉 감독 권한 등 건설사업관리로 전환할 때는 업계에 부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업계는 법률적 우리 용역업계 이게 감리 설계감리 회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업계에게 법률적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 신고서만 우리 종합용역업 한다 이렇게 신고서만 제출하면은 이렇게 몇 가지 분야로 이런 나누어서 신고 절차서만 규정을 해줬을 뿐 우리 업계로서는 자기 몸집에 맞게끔 CM을 수주할 수 있는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할 때도 CM으로 하면은 자꾸 이제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CM4P 도입할 때는 거리 개념으로 예를 들면은 공사 현장 간 직선거리 20km 이내는 단일 건으로 발주하도록 자꾸 통합해야 되는 거죠. 이 20km 이내는요. 또 우리 행정안전부 보시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60 몇 개죠. 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크고 작은 행정단위를 다 평균 내보면 한 27, 8km 나와요. 그래서 한 20km 정도 하면은 웬만한 시장 군수들이 관할 지역 내에서 이렇게 용역 건설에 필요한 감리나 설계나 용역할 때 한꺼번에 원샷에 발수할 수 있도록 이 행정의 간소화를 도입해 주자라는 얘기인데 20km를 꼭 의식하지도 않아요. 발주기관은. 국토부가 그러대. 국토부가 그래요. 국토부는 3단계 조직이거든요. 저기 과천 지금 세종시로 이제 이사 갔지만 본부 정책팀들이 이제 장관이 그렇게 있는 거고 말고 집행기관으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 일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익산청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말고 3단계로 국토관리사무소가 18개 섹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군이 260개인데 그것을 8개의 국토관리사무소로 다시 광역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는 주로 이제 고속도로 빼고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다 해야 되니까 국도 내지는 하천을 유지관리하도록 내지는 확포장공사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관리사무소 보면은 전국을 8개 섹터로 나눠놨으니까 시군보다 훨씬 섹터가 넓어요. 거기서도 통합감리발전계 그거죠. 지금은 통합건설사업관리발전계 그겁니다. 한 1년, 2년씩 묶어가지고 섹터 안에서 20km보다 훨씬 넓어요. 거기서 국토부가 이렇게 20km라고 규정해놓고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40km, 50km 떨어졌어도 몇 개 현장을 관할 내에서 단일 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그러면은 거기서 하천이든 도로든 유지관리든 뭐 댐지를 고 한꺼번에 다 계약을 해버려요. 설계부터 시공 감독까지 다 해달라고. 그게 통합 CM 발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20km에 별로 구애받지도 않고 용역은 이렇게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더 말씀드릴 거 없어요.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수주만 잘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수주하세요. 그냥. 근데 이 CM의 리스크는 좀 그래요. 좀 그래. 잘 안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 거 CM을 한번 번역해놓은 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번역이 다 맞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감리하고 이렇게 결부시켜서 제가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CM을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 CM이 이렇게 1980년대부터 중동 지역에서 세계적으로 전파가 많이 됐는데 그때 보면요. 건설 프로젝트 제가 80년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건설관으로 쭉 근무하면서 그때 보니까 이렇게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시공사가 참여해가지고 발주처와 협의해서 최대 공사비 보증 가격 이게 GMP 개념이죠. Guarantee Maximum Price 최고 보증 가격이에요. 중동 꼬질꼬질하게 돈 갖고 안 따져요. 작품 잘 만들어줘 이거예요. 1단계로 이거 한번 그림 그려봐 이거예요. 내고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 그림을 이쁘게 잘 그려오잖아요. 그럼 이거 다 해줘. 다 해줘. 한꺼번에 다 해 그냥.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얼마 주면 될까? 그리고 계약해요.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 이게 중동에서 발전은 제가 80년대 쭉 근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엄청 공사비가 후하죠. 후해요. 후해. 그래서 우리 건설업계가 여기에 이제 매력을 느낀 거죠. CM으로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가지고 80년대 이제 그런 CM에 참여해가지고 인건비 많이 따먹고 서울스럽게 재미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고서 쓸 때 저도 그랬지만 국내에다 대고 자꾸 국내에서 누가 이렇게 시잘 나오면은 그 얘기 많이 해요. CM 하니까 일이 참 잘 된다고. 그 얘기는 국내에도 CM 해달라 이겁니다. 왜? 업계가 좋으니까. 계약 가지고 시비 안 걸거든. 국내는 이거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국가계약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계약이 안 되잖아요.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이 되는데 우리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가는 거죠 지금? 2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못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국내. 국내는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공공발주 사업을 CM으로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체계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용역하고 시공을 분류했죠. 왜? 이 용역을 해외 용역이 많이 들어와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공 과정만 우리 건설업법으로 규정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다 보니까 설계대대로 시공이 될 리가 없죠. 이러다 보면 설계 변경 사항이 좀 많습니까? 하다 보니까는 자꾸 설계 변경 사항이 노출이 되면서 공공사업의 공사비가 이제 계속 공사하다 보면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기관이 이거 아니다. 좀 효율적으로 이게 공공사를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게 이거예요 지금. 시공까지 책임지고 용역을 발주하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 계약하지 말고 설계할 때부터 시공까지 지분을 갖고 한꺼번에 참여하자. 예를 들면 무슨 3디멘션, 요새 이게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끔 이게 3차원 설계 BIM 얘기가 또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설계 과정에 좀 시공의 과정을 좀 더 90, 95% 이상 현실화 해가지고 그래서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유사하게 확정해서 지분별로 참여를 하자. 예를 들면 지분별로. 그래서 설계 같으면 설계회사가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여기서는 설계 영역은. 근데 설계 영역에 빠져나가지 말고 설계회사든 시공회사든 자진납품회사든 지분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서 자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달라. 시공까지. 그 얘기예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국 CM보다 더 합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그림은 국토부가 잘 그렸는데 현행법에 걸리는 게 많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계약법에도 걸리고 건설산업법에서 다 커버를 못하고 등등등등. 그래서 지금 이게 국토부가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길게 말씀드리기보다도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지금 CM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형 CM을 말하는 게 아니라 CM at risk 시공까지 제대로 CM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민간 섹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통계죠. 그래서 국내에서 CM을 하겠다고 법까지 들고 나오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민간 부분 건축물들이에요. 민간 부분은 공공공사처럼 이 많이 통제를 안 받고 단일 건물을 잘만 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건축사한테 설계 맡기고 측량사한테 지적 측량하고 따로따로 시공사한테 계약하고 자진납품 받고 이걸 안 하고 민간 부분 발주자가 그게 한꺼번에 CM하고 계약하면은 훨씬 수월하거든. 그리고 일 끝날 때까지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예측이 가능하고 옵션 걸면 되거든. 그래서 민간 부분은 이 CM을 하지 말라고 잘해요. 잘하고 있어.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 부분 특히 토목시설 뭐 수자원이든 도로든 댐이든 철도든 항만이든 저 대부분 그 사업들을 해왔습니다만 그것은 책임감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발주기관 스스로가 CM으로 발주할 필요성을 잘 안 느낀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공 토목 시설물 사업에 CM 발주가 CM의 리스크가 이제 좀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 연구기관 내지는 학자들이 토론할 때 공청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나와. 아이고 어떻게든지 주장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공공토목, 공공사업에서 CM 리스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감리에 너무 25년 동안 폭 빠져 있어가지고 CM 도입이 늦는 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산업기본법 내지는 국가계약법으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법상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도입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법에는 같이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아까 말씀드렸죠. 1단계로 용역형 CM을 감리 연장선상에서 정착시켜 놓고 이 2단계 이거 CM 포피 스타일은 여러 가지 법으로 제한을 받지만 이건 필요하다. 왜? 해외 시장을 진출하려면 즉 해외 시장을 생각을 하면은 CM 리스크가 정상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건설은 이미 등치가 커져가지고 국내 건설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국토부가 해외 건설에 국내 건설 시장의 스타일을 맞춰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 CM 리스크가 민간처럼 공공도 빨리 자리를 잡아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국토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감리로 발주하던 CM으로 발주하던 누가 일을 합니까? 우리가 일하죠. 우리 기술사들이. 우리 84개 종목 중에서 건설 쪽이 거의 인원으로 따지면요 84개 종목에 지금 우리 한국 기술사의 통계 보면 한 4, 5천 명 기술사가 배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 3만 6천 명 정도가 건설 분야 기술사. 그 3만 6천 명 중에 대표 주자로 여기 오셨네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건설 분야 우리 기술사들이 결국은 이 CM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토부는요 이 CM을 도입하면서 결국은 CM의 주체가 누구냐. 발주기관이 아니라 발주기관에서 민간 섹터에서 참여하는 기술사들을 중심으로 한 건설 기술인이 CM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CM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될 거냐. 이걸 연구를 했어요. 몇 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CM을 도입하면서. 그 도입한 결과가 뭐예요? 그게 이제 CM 도입하면서 이제 결과가 이 역량지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한 4년 연구한 겁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역량지수. 인덱스 컨스트럭션 엔지니어 앤 컴피턴시. 역량. 컨스트럭션 엔지니어. 건설 기술자. 인덱스 지수. 그래서 이거 역량지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까지 다 해야죠. 건설 기술자의 역량지수가 ICEC다는 얘기입니다. 네모가 잘못 쳤네. 예상해요. 어쨌건. 근데 우리 역량지수 도입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제 물론 이제 법상 기술사 기사가 있었죠. 국가계약법 내지는 기술사법에 의해서. 근데 이거 말고 우리는 또 옛날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감리 도입하면서 기술사든 건축사든 기사든 이거 공급이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국내 건설 시장에 비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우리 선배들께서 기술사 건축사를 시장 수요만큼 공급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난리가 난 게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정부가 몰리니까 한꺼번에 현장 책임자들을 지정을 해야 되겠는데 기술사, 기사, 민간 부분에서는 건축사 이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응급 처방한다고 이렇게 4단계 등급 체계를 따로 도입을 한 거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근데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른 나라 거 얘기하지 말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도 선진국인데 지금 다른 나라 거 자꾸 어느 보고서 보면 선진 외국은 뭐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저는 그런 보고서 보고 이제 토론할 때 용어 선택을 잘하자고 한 번씩 시비를 걸어요. 아니,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인데 그냥 외국 이러면 되는 거지. 왜 앞에다가 꼭 선진 외국 붙입니까? 이제는 우리도 외국 그러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나라도 외국이라고. 이런 나라들 거 자기들 필요한 대로 등급을 정했겠지 뭐. 이거 놔두고 우리가 필요해서요.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즉 기술사, 기사 말고도 이렇게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우리나라식으로 따로 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이 공급했어요. 그 얘기. 이렇게 해서 감리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도 알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자. 2단계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사, 건축사 이 그룹하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하고 어차피 겹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합치자. 합쳐서 CM의 전문가를 이렇게 육성을 하자. 그래서 새로운 등급 체계를 들고 나온 게 기술사, 기사, 특고 중 초급을 합친 역량지수 등급 체계로 CM을 도입하면서 같이 도입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여기 기술사회죠. 한국 기술사회는요. 이거 자체를 반대했죠 그 당시. 아니 기술사가 대장인데 왜 특급도 기술사하고 똑같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리 도입할 때 제가 그 감리 도입할 때 그 담당자였다니까. 그래서 우리 전임 요 기술사 한국 기술사회 회장들께서는요 저한테 찾아와서 저보다 그 당시 대선배님들이었죠. 엄청 야단쳤어요. 저 혼 많이 났어요. 예전에 정말 진짜 저 혼났어요. 아니 너 기술사면서 왜 기술사 이렇게 밥그릇 깨냐는 식으로 이제. 아니 저는 이제 기술사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건축사도 모자라고요. 아니 500명 죽어서 백화점 난리 나는데 어떡합니까 저희들은. 기술사가 내일 당장에 안도 뭐 몇만 명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때 한 1000명밖에 안 될 때 얘긴데. 내일이라도 기술사 한 3만 명 5만 명 기술사 내일 뽑으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그래서 오래전부터, 아니 오래전, 감리 도입할 때부터 우리 한국 기술사회는 기술사의 어떤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입장에서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반대했는데 역량지수도 반대죠 지금.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한국 기술사회에서는 역량지수도 반대 데모도 했죠. 저 세종시 가서. 그런 기조가 계속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기술사회 오히려 안 좋아요. 제가 지금 우리 기술사회 이 강의 지금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그 얘기는요. 우리 기술사회에서도 우리 건설부하고 이렇게 좀 뭔가 정책의 기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사법 개정을 위해서 제가 현안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 때문에 내지는 이 역량지수에 대한 입장 정리. 그래서 이제 저하고 내지는 국토부하고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우리 한국 기술사회도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 이제 역량지수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섰어요. 자, 왜 이게 역량지수에 대한 입장을 저는 한국 기술사회에서 반대하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한 사람이냐면요. 이거 하나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표현해 놓은 보고서 없죠?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감리를 도입했고 건설사업관리 업무도 정책을 국토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둘을 저는 법상 입장에서 동등하게 대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기술사회 교육기관에서 제가 감리도 반대하고 건설사업관리 도입하면서 역량지수도 반대했던 그 흐름 속에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배경을 생각해 보죠. 제가 아주 단어를 아주 엑기스만 선택을 했거든요. 이거 다 읽어도 얘기 같아요. 감리 도입할 때의 그 시대적 상황은요, 이거였었죠.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전면 책임 감리를 맡을 공공발주 기술사 배출 인원뿐 아니라 민간 건축사도 택도 없이 모자랐어요. 절대 공급 부족이죠. 책임자의 책임 기술자의 기술사 건축사의 절대 공급 부족이다. 오늘날은 변명 같지만요. 2014년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할 때의 시대적 상황은요. 건설 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가 책임감리 도입할 때는 이 당시죠. 이 당시는 1100명 수준에 불과했는데 2014년 당시 지금은 이거 더 많다니까. 당시 건설 분야 기술사가 14,000명에 지금 아까 제가 3만 몇만 명이라고 그랬죠. 급속하게 기술사들이 최근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 당시 이 1,000명, 14,000명, 10몇 배 이미 늘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취사 선택해도 된다. 여유가 생긴 거죠, 국토부가. 그러려면 뭐게? 왜?
그 당시 이미 업계에서는요, 간부급, 임원급, 그러니까 전무, 상무, 본부장도 기술사고 과장, 차장도 기술사고 그러던 시대가 이미 2014년부터 이미 그러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경력으로 차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학력은 다 똑같은 거고, 그죠? 거기에 자격뿐 아니라 경력도 차등화해가지고 역량을 카운트하는 역량지수가 필요하다. 왜? 건설사업관리 시험을 맡겨야 되겠으니까. 감리 도입할 때는 급했죠. 좀 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설계대대로 시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만이라도 지켜주세요. 간곡한 부탁이죠. 설계대대로 시공하는 것만 봐주셔도 됐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아니죠. 해외건 우리 건설은 이제 해외 시장으로 봐야 되잖아요. 해외 시장을 보건대 조사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일괄적으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게 CM이죠.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감리 도입할 때는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학경력자를 국가기술 자격자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포용하겠습니다. 이러니 기술사회에서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오늘날은 이거하고 달라요, 접근 방법이. 그래서 일정한 학력을 갖춘, 이래야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보잖아요. 이거 기본이지. 국가기술 자격 소지자를 경력까지 포함해서 카운트하겠다. 정량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선별하겠다. 이거하고 전혀 달라요. 동등하게 대원가하고 학력에, 경력에, 자격에, 경력까지 한꺼번에 본다는 거하고 지금 개념이 다른. 근데 계속 우리 기술사회는 제가요 그 당시에 이렇게 수도 없이 설명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기술사회는요. 기술사회 시각은 아니 역량지수 얼른 보니까 자격도 40점이고 경력도 40, 무슨 소리야. 여전히 국토부는 왜 자격하고 자격에 패스도 못한 경력하고 똑같이 싫어 그거 듣기도 싫어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무슨 얘기합니까? 실제 감리 도입할 때는요 퇴직 공무원들이 우대받은 건 사실이에요. 왜? 경력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공무원 경력 20년, 40년, 30년 감독 권한을 100% 감리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누가? 제가 그렇게 시행규칙을 만들었다니까요. 범인은 저예요. 그니 기술사회가 난리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격 하나도 없어도 퇴직 공무원들이 기사, 기술사 없어도 20년, 30년 감독 권한만 있으면 나와서 얼마든지 특급 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책임감리 도입할 때는 퇴직 공무원, 군 공병 장교, 시설 장교, 육해군 시설 장교 포함해서 발주기관 공사 공단, 도로공사, 도중사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공발주 사업 담당자들이 퇴직해서 감리에 주류를 이루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사회가 반대한 건 당연한 얘기고. 근데 오늘날은 건설사업관리에서 이 역량지수에서는요. 이 경력 40점밖에 안 되죠. 자격이 40점이 커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퇴직공무원들도요. LH공사든 도로공사든 마찬가지입니다. 군 장교 출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없으면은 절대 특급 아니 고급도 안 돼요. 중급도 안 돼요. 그래서 퇴직 공무원들 배려해 주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청와대 청원 낸 거 보면은 역량지수 반대의 이론에 근거에 거기를 넣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지금 다 내려졌습니다만 역량지수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면서 퇴직 공무원들을 우대해 주기 위해서 건설사업관리 도입하면서 역량지수라는 경력을 우대해 주는 것을 도입했다. 반대다. 우리 오신 분들 역량지수 여전히 반대하는 기술사님들 계시거든요. 제 모두의 제
신상체 다 공개했죠. 저한테 이메일, 핸드폰 다 저하고 제 블로그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래서 이 역량지수가 있잖아요. 국토부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책임감리 도입할 때 경력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국토부 이 법인으로 장관 승인 법인이죠. 재단 법인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설립을 해서 거기다 대고 경력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인협회 접속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역량지수 이런 걸 쭉 다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인협회 이게 데이터인데 이걸 쭉 보시면은 이렇게 이건 거기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시공 분야 내지는 품질관리 분야 내지는 건설사업관리 분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각자 몇 등급의 점수가 몇이냐 이거 제 건데요. 여러분들도 다 자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출력이 됩니까? 안 돼요. 이 기술인협회 이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기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접속하면 자기 것을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걸 출력을 하면은 이걸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 기술인협회 양식 이거 다 이게 발급받잖아요. 수수료 내고 이걸로 이제 입찰 볼 때 이거 제시하죠. 이것도 제 건데요. 제 거 이거 20석장이나 돼요. 그래가지고 이 역량지수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자 이제 경력증명서 이렇게 이제 발급을 해주면서 여기다가 등급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자기 경력 쭉 이제 넣어서 현재 이걸로 지금 이제 평가들을 받고 있는 거죠. 실제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역량지수는 다 회사 어느 회사 가니까 게시판 붙어 있는 거 이거대. 이렇게 게시판에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이 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특고 중초를 이거 없애는 거 아닙니다. 정부는 4단계 특고 중초 4단계 등급체계가 이미 한국식으로 국내 건설산업뿐 아니라 국내 이게 기간산업 쪽에 다 이미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면은 더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걸 적용 기법을 융합시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설계와 시공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이렇게 75, 75, 80 이거 좀 낮추고 이거 높인 거요. 아무래도 그 건설사업관리 감독 CM 이쪽은 경력자들이 많잖아요. 고참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 여기는 점수를 좀 높였고 이쪽은 한참 일하는 분들이니까 이제 75점 이래야 이게 밸런스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골고루 기본 학력에 20점, 자격에 40점, 경력에 40점, 244 이렇게 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술사회가 이제 짜증나는 게 이거예요. 아니 자격만 올인해서 그래서 기술사회의 주장은 이거예요. 기술사, 건축사가 모두 특급이 되는 역량지수로 해달라라는 게 기술사회의 주장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국토부는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를 하게 됐다. 근데 우리 기술사회보다 실은 더 반대해야 되는 쪽이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대학교라고 봐요. 대학교. 석사 박사 배출, 석사 박사 신청자가 급격하게 줄었죠. 왜? 우리 자격이 기술사 공시는 40이지만 기사만 해도 30이잖아요. 10점 빠지죠. 이 10점의 경력을 커버하려면 5년에서 이렇게 10년 이상 필요해요. 근데 경력은 차곡차곡 매년 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0년의 경력을 쌓으려면요. 10년의 점수를 경력 점수로 커버를 하려면 20년 이상이 걸릴 수도 몰라요. 일이 단절이 되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게? 예전에 기술사, 건축사 따기 어려웠을 때는요. 여기는 다 기술사니까 이런 얘기가 하기가 편해요. 아, 기술사 따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회사에 이제 임원, 본부장, 뭐 대표이사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명함에 회사만 쓰기다 보면 좀 허전하죠. 그래서 대학교에 이제 석사, 박사 등록 많이 하셨죠? 그게 파트타임이잖아요. 가서 술도 먹으면서. 그래서 그냥 공학 박사 이렇게 하려고 파트타임 공학 박사 하기를 많이 신청들을 했어요. 기술사 자격, 건축사 자격 대행으로 명함용이죠. 명함용. 지금은 급격하게 줄었어요. 왜? 이거 보세요.
기본 점수가 아니고 학력이 아니고 석사 1.5점, 박사 3점. 이것은요, 여기 앉아 계시는 이제 직무교육 3점하고 같죠? 보너스 점수 개념으로 해놨어요. 학위를. 그냥 학교에, 대학교에 몇 천만 원 내고 몇 년간 고생해 본들 차라리 기사 따는 것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박사학위 따봐야. 그래서 노량진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차라리 기술사라도 따는 게 낫네. 그래서 오히려 이 영양주수 도입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은 이 한국 기술사회보다 공과대학 학장들이 더 난리예요. 우리 대학이 지금 취학 연령이 줄어들면서 지금 그 얘기 제가 학교에서 쭉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국공립 사립대학이 지금 문 닫고 있다라고 그러죠. 남쪽에서부터. 금년부터 그래요. 지금 금년부터 5만 명인가 모자라잖아요. 지금 수능 끝났습니다만은. 또 좀 15분 쉬겠습니다.